네, 안녕하세요. 김태범, 이현섭의 하키 시그널. 저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셔널 하키리그 NHL 소식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하키 시그널.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께 찾아뵙고 있는데요. 오늘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하키 시그널은 온더스포츠 유튜브 채널과 팟빵, 아이튠즈, 그리고 네이버 TV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적극적인 댓글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후원까지 참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하키 시그널, 오늘 먼저 여러분이 주신 댓글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유튜브 남동우님 댓글 주셨는데요. 올해도 정규리그 82경기인가요? 왜 꼭 82경기로 해야 하는지, 인트라 디비전 게임스 7×4 28경기, 인터 디비전 게임스 8×3 24경기, 인터 컨퍼런스 게임즈 16×2 32경기 하면 84경기 딱 맞는데 일정표를 보아하니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일정을 비워뒀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84경기로 짜는 게 더 균형적인 것 같은데 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82경기 체제일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82경기 체제를 고집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이제 디비전이 똑같은 팀의 숫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간만에.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짜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올해도 뭐 그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디비전 1위 경기는 이제 5팀과는 4경기를 하고요. 네. 그 팀마다 다릅니다. 그게 어떤 5팀이 될지는. 그리고 2팀과는 3경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해서 26경기. 그리고 같은 컨퍼런스고 다른 디비전 팀들은 이제 8팀이 있잖아요. 이제 3경기씩 해서 24경기. 그리고 상대 컨퍼런스에 있는 팀들과는 2경기씩. 원래는 이제 예전에 이제 시스템으로는 한 시즌 한 번도 붙지 않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정비가 돼서 16팀 2경기씩 이제 홈 어웨이를 한 경기씩 하는 이제 느낌으로 32경기가 돼서 82경기의 체제로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82경기를 예전부터 고집을 해왔기 때문에 뭐 NFL처럼 이제 그 시즌을 이제 늘리는 뭐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봄직은 하고 이번이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그동안에 그 82경기를 한 이제 풀 시즌 82경기 이렇게 꼭 쭉 하지 않았습니까? NBA도 그렇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냥 체제를 유지를 하자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82라는 숫자가 그동안 쭉 해왔던 익숙한 숫자이긴 한데 그래도 모든 팀들과 한 번 이상은 대결을 한다는 점. 그렇죠. 그 점은 좀 개선이 됐네요. 예, 올 시즌은 그렇게 됐죠. 네. 뭐 이 남동우님 아이디어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서 아주 균형적이라서 차후에 NHL이 한번 고려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82경기, 84경기 큰 차이는 아니니까요.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때 일정 비워놨다고 하셨죠. 현재 NHL의 베이징 올림픽 참가가 100% 확정은 아닌 상태인데. 아니죠. 예, 100% 확정은 아니죠. 일단 리그 휴식기로 잡아놓긴 했어요. 그래서 좀 보긴 해야 될 텐데 뭐 거의 뭐 이번에는 가는 거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그쪽 뉴스가 나오는 걸 들어보면은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을 관광객 그러니까 입장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올림픽에. 무관중은 아닌데 외국인 관중을 받지 않겠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하키 쪽에도 이제 영향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 100%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안 좋아지면은 NHL도 가지 않겠다라는 조항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안 갈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한 90%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동우님 댓글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봉도님 댓글 또 주셨는데 온더스포츠 하트. 이런 또 항상 온더스포츠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이봉도님 늘 감사드립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NWKIM 남은킴님, 애리조나 내슈빌 정도 빼곤 다 빡세 보이네. 순위 경쟁 재밌겠네요 하셨어요. 올 시즌 서부 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경쟁이 치열해 보이고 재미있겠다, 이런 반응이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는 센트럴 디비전에서 총 5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이문나님입니다. 댈러스는 홀트비의 활약에 따라 성적이 좌우할 듯 하네요. 홀트비가 예전의 기량을 보여주면 댈러스 충분히 1위 할 수도... 이런 댓글이에요. 댈러스 스타스가 센트럴 디비전 1위를 할 것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예상을 드렸었잖아요.
새로 영입한 골리 브레이든 홀트비 활약이 관건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홀트비만 잘해준다면 댈러스의 전력은 한층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파인트리님 댓글입니다. 센트럴 디비전에선 전반적으로 과감한 예측을 많이 하셨네요. 포맷이 영상 프로그램이 된 김에 자료 화면이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여건상 좀 어려운 일이겠죠? 유유유 댓글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온더스포츠 아이디로 답글도 달아드렸고 NWKIM 님도 일반 유튜버들이 쓰는 거는 그냥 막 걸리는 거냐 막 쓰는 거냐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역시 답글을 달아드렸어요. 저희가 이걸로도 한번 예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 네. 내용을 그 개편하기 전에 요 내용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사용료를 지불하고 쓸까라고 뭐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용을 했을 때도 이제 제반 제약 사항들이 있는 거고 네. 진짜 그냥 무단으로 쓰는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라이센스 비용이 비싸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뭐 현재 상황에서는 뭐지 그 정도 비용을 감당할 만큼의 어떤 저희가 온더스포츠 콘텐츠로 수익이 발생하진 않고 있다 보니까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나중에 상황이 잘 풀리면 뭐 NHL의 어떤 경기 영상이라든지 각 팀의 뭐 이미지, 선수 이미지 정도 이런 것들 들어가면 뭐 되는데. 훨씬 프로그램이 살겠죠. 예, 아마 이게 이제 충분하게 나오게 되면은 아마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엘버트 림님. 볼 때마다 궁금했었는데 NHL 내용이 아니라서 주저됐었지만 오늘 여쭤봅니다. 왜 카이오츠라고 읽는 건지요? 미국 발음은 아니고 우리나라는 코요테 아닌가요? 궁금하네요. 한심한 거 질문했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NWKIM 님도 저도 궁금했습니다. 미국에선 보통 카이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글 달아주셨어요. 아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충분히 의아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가는 게 좋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현숙 기자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 뉴트로존 튜브에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뉴트로존 튜브의 오프 시즌 정리 시리즈 애리조나 카이오츠 편의 그 오프닝 부분이었죠. 예. 상당히 자세하게 이현숙 기자님이 설명을 해주신 바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굳이 한 번 더 이제 클릭을 하는 수고로움을 들여서 죄송한 부분이긴 한데 네. 여기서 다루기에는 물고 계속 너무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거의 그거 하나로만 10분을 설명하셨어요. 예, 10분 이상은 그거 확인하시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은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대략적인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NWKIM 남은킴님 댓글입니다. 청취 후 소감은 남겨주셨네요. 1. 리빌딩 제때 못하면 얼마나 개고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 요즘 LA, 시카고, 뉴욕 이렇게 하셨고요. 2. 카프리조프 900만 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오바 같은데요 하셨어요. 3. 폰트 바꾸시면 영문 안 깨지고 유럽 사람들 이름에 있는 부호 안 깨지고 다 잘 나갈 것 같은데요 하셨어요. 그 폰트는 박김찬 PD가 반영했습니다. 예, 잘 바꿨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빌딩 제때 못하고 고생하고 있는 팀 저는 버플로 세이버스 추가하고 싶네요. 그리고 지난 시즌 칼더 트로피 수상했던 키릴 카프리조프 선수 5년 4,500만 달러 연평균 900만 달러 재계약을 맺었는데 이거 좀 오버페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는 저는 충분히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활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페테르손이랑 비교를 하면서 페테르손이 이제 그 계약이 더 이제 적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위치에 있었는데 네. 이 이제 돈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스포츠든 이 앞자리가 바뀌었을 때의 그러한 그 파급 효과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야구에서 2할 타자와 3할 타자의 연봉이 많이 차이 나는 거. 2할 때 후반대랑 3할 때 초반대랑 뭔 차이가 그렇게 커? 라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네. 홈런도 30홈런 치는 친구들이랑 40홈런 치는 친구들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 계약의 규모가. 그런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프리조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풀 시즌을 감안했으면 거의 40골 이상, 40 플러스 수준의 골을 일단은 넣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가만히 되면은 기본적으로 40 플러스의 골을 차면은 스키너 선수가 그려왔듯이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근데 지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뭐 내년에 진짜 뭐 부진해가지고 14골, 5골 넣었다 이러면은 그 계약 자체는 완전히 이제 실패한 계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구단에서 그렇게까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골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의 다양성, 이 골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네트 앞쪽에서의 득점이라든지, 카프리조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득점의 그 유형 자체가 KHL부터 그랬지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고려가 됐을 때 아마 카프리조프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프리조프가 벌써부터 이제 나이 때문에 기량 하락이 올 가능성은 없죠. 예. 네,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이 된 계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이해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작년에도 꽤 승부처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골 같은 부분도 많이 넣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 정도의 가치를 측정을 했기 때문에 뭐 아주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JHHPP님입니다. 재밌는 분석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학스도 응원하는 팀인데 케인의 기량이 나오려면 테이가 필요한데 작년에 테이가 개인적인 문제 언급해주진 않음. 개인적인 문제로 시즌을 통으로 날렸었죠. 유유.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추가가 되고 플라우랑 랭키너는 충분히 두 주전골리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비가 좀 문제일지도. 타일러 존슨까지 추가되니 블랙호크스가 좀 더 좋은 성적 내길 기대해봅니다.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플로리다의 두 팀뿐만 아니라 시카고 블랙호크스도 응원하신다는 그런 기대감을 표해 주셨는데, 패트릭 케인에게는 조너슨 테이브스가 필요하다는 말씀 덧붙여 주셨어요. 두 선수가 사실은 최근에는 떨어져서 활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축이죠. 한 라인에, 각각 라인의 축 같은 느낌으로 활약을 하기 때문에 1, 2라인, 뭐 어쨌든 팀 구성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뭐랄까 전력에서의 핵심 선수들을 맡기 때문에 네. 테이브스 선수가 어쨌든 올해는 경기를 뛸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면역 체계 같은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한 시즌을 뛰지 못하게 됐는데, 네.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라인 센터로만 뭐 잘 띄워주게 돼도 팀 입장에서 많이 이제 뭐 도움이 될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아직까지 뭔가 큰 성과를 내기에는 부족한 전력인 분명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테이브스 케인의 시대 때 한 번 더 빛을 보기는 아마 시카고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지금 현재 계약에 그 2년 남지 않았습니까? 요 계약이 끝나기 전에 뭔가 한 번 더 팡 터져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스탠리컵을 든다든지 예전에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시카고 프리뷰를 했었는데 뭐 당장 올 시즌 성적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한 2, 3년 후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어떤 토대는 마련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링 0.0 링님 오셨습니다. 저번 시즌은 이래저래 일이 바빠서 못 챙겨봤는데 뭔가 많이 바뀐 것 같고 시애틀 창단으로 인해서 선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는데 길잡이 역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NHL을 즐기시는 데 있어서 이런 길잡이 역할, 저희 하키 시그널이 하고 싶은 역할이에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입니다. 리킴님 댓글인데 시간이 허락치 않아 이제 2화를 들으셨다면서 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뭐 길어서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을 텐데요. 댓글 내용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 그 온더스포츠와 하키 시그널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서 저의 방향성에 대한 또 여러 말씀을 리킴님께서 함께 주셨어요. 국내 아이스하키 팬들을 늘리는 게 저희의 목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깊지는 않지만 라이트 팬들도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방송. 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아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조회수가 1,000을 넘기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프로그램 NHL이나 해외 하키 가지고는 뭐 1,000이 아니라 500을 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현실이고 캐스터는 캐스터의 영역이 있고 해설자는 해설자의 영역이 있다. 예, 이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했어요. 그 NWKIM 님도 동감합니다 라고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댓글 읽어보면서 그래도 지난 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좀 이해를 구하기도 했고 했었는데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했었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많은 생각이 담긴 긴 댓글을 주셨는데 리킴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댓글 다 봤습니다. 댓글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고요. 개막이 다가오면서 뭔가 댓글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재밌네요. 다음 주에 이제 NHL 새 시즌 개막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 들려주시면 저희 프로그램 또 반영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러면 오늘의 퍼시픽 디비전 프리뷰 출발해 보자.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1-2022 시즌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프리뷰 네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퍼시픽 디비전에 어떤 팀들이 속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총 8팀인데요. 알파벳 순서대로 애너하임 덕스, 캘거리 플레임스, 에드먼턴 오일러스, LA 킹스, 세너지 샤크스, 시애틀 크라켄, 밴쿠버 캐너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까지 이렇게 8개 팀이 속해 있는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입니다. 2019-2020 시즌까지 편성됐었던 기존의 퍼시픽 디비전에서 애리조나 카이오츠가 센트럴 디비전으로 이동을 하면서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올 시즌부터 신생팀 시애틀 크라켄이 새로 들어와 있는, 합류해 있는 디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비전은 총 8팀인데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팀이 딱 2팀밖에 없습니다. 베이거스와 에드먼턴인데 에드먼턴은 또 1라운드에서 수입으로 떨어졌었어요. 다른 3개 디비전을 보면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나갔던 팀이 4팀에서 5팀이 속해 있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지난 시즌 승점 기준으로 보면요. 전체 31개 팀 중에서 20위 이하의 그 하위권이었던 팀이 5팀이나 됩니다. 캘거리, 밴쿠버, LA, 세너제이, 애너하임. 여기에 이제 신생팀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 퍼시픽 디비전이 가장 약한 걸 넘어서서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예. 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예. 독보적으로 약해 어떤가요? 보입니다. 독보적으로 약하다고요? 예, 다른 디비전이랑 비교를 해서 물론 이제 이걸 커버를 해주는 팀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등에 업고도 전 독보적으로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현수 기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퍼시픽 디비전 프리뷰 또 그런 측면에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규리그 디비전 예상 순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고요. 8위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연수 기자님이 오늘 퍼시픽 디비전 예상 순위를 뽑으시는 데 있어서 예. 좀 상대적으로 다른 디비전보다 순위 매기는 게 좀 어려우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센트럴도 꽤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팀이 사실은 위쪽에 배치가 돼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네. 여기는 어느 팀이 아래쪽에 배치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디비전이라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한 팀을 제외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력을 파악하는 부분에서도 네. 탄탄한 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탄탄한 한 팀은 베이거스고요. 그 베이거스를 제외한 사실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팀한테 찔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거의 한 2위부터 8위까지가 별로 의미가 없는 느낌이긴 한데 이 디비전에도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는 세 팀이 나가는 게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딱 보장된 스팟만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상순위 1위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자 2위부터 8위까지가 굉장히 어려웠다. 지금부터 하나씩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퍼시픽 디비전 예상순위 8위부터 보겠습니다. 8위는 애너하임 덕스입니다. 애너하임 덕스 지난 시즌 혼다 웨스트 디비전 최하위 8위로 승점으로 31개 팀 중에 30위를 기록했던 팀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 5년 연속 디비전 1위를 했던 적도 있고요. 한때는 이 퍼시픽 디비전의 최강자로 군림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3시즌 연속 디비전 최하위권이었고요.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도 디비전 최하위가 예상되고 있는 애너하임 덕스네요. 최근에 이렇게 계속 성적이 안 좋았던 팀인데 예. 올 시즌을 앞두고 보니까 이렇다 할 전력 보강도 없어요. 제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올 시즌에 뭐 새로 들어온 선수들 누가 있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딱히 없는데요. 없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애너하임은 올해 좀 올라가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전력 상황이 어느 정도 안 좋냐면 작년에 득점 31위, 실점 23위, 파워플레이 성공률 8%, 페널티 킬링 성공률 79.88%, 다 하위권이거든요. 예. 근데 보강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보강이 없다. 예. 대체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지난해와 전력이 큰 폭으로 달라지지 않았죠. 지난해에는 완전히 실패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올 시즌 보면 골리 라이언 밀러 선수 은퇴했고요. 그리고 수비수 헤이든 플레리 선수는 시애틀을 갔고 공격수의 댄턴 하이넌 선수도 팀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탈 자원이 이 정도 되는데 새로 들어온 자원은 없고 라이언 게틀레프 선수 재계약 정도 움직임이 보이네요. 예, 딱 그 정도죠.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기존에 있는 자원들이 잘해줘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데 애너하임이 그래도 기존에 있는 선수들 몇면을 보면 젊은 선수들 중에서는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한 선수들이 있죠. 예, 여기도 미래는 꽤 밝은 축에 속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뉴저지라든지 뭐 네. 오타와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젊은 선수들이 꽤 지금 그 중요 역할을 올해 많이 맡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 예. 그 젊은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이미 드레이스데일, 막심 콤투아, 이사크 룬데스트램, 샘 스틸, 뭐 트레버 지그레스 같은 선수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 뭐 샤샤 팔스토프라든가 메이슨 맥태비시, 런 제리거 뭐 이런 선수들도 이제 쭉쭉 올라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뭐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게 올해나 이렇게 뽑은 선수들인데 올해도 드래프트를 꽤 잘한 축에 속하는 이제 애너하임의 상황이고 골리도 이제 깁슨이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은 수준이지만 깁슨의 백업으로 어떻게 보면 백업을 할 수 있는 루카시 도스탈 선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느낌으로 이 20대 초반의 젊은 자원들이 지금 아주 그 총알 장전을 잘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선수들이 진짜 주축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딱 잡는 순간 저는 이제 그 애너하임도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빛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약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약점을 커버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이르지 않나라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한 1, 2년? 진짜 이 팀은 1, 2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1, 2년 정도 뒤면은 애너하임도 요 이제 젊은 선수들, 앞서 언급드린 이 선수들이 모두 이제 터졌을 때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9살 2020년 1라운드 6순위 지명을 받았던 제이미 드레이스데일 있고요. 21살 2018년 1라운드 지명의 이사크 룬데스트램, 그리고 2016년 1라운드 지명받았던 샘 스틸, 2019년에 1라운드 9순위 트레버 지그레스, 뭐 여기에 막심 콘토아 선수가 지난 시즌에 참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줬던 예, 팀 내 시즌으로 포인트 1위였거든요. 기억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뭐 트로이 테리도 있고, 그죠. 트로이테르. 맥스 존스 역시 2016년 1라운드 지명 선수예요. 야코브 라르손 2015년 1라운드. 여러 선수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예.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드래프트 잘했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1라운드 3순위 메이슨 맥태비시 선수를 뽑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라이언 게틀레프, 트레버 지그레스의 뭐 애덤 헨리크, 샘 스틸, 여기에 메이슨 맥태비시까지 들어오면 센터진은 점점 탄탄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근데 뭐 올해 사실은 당장 뭐 뛸지 말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1, 2라인 센터가 될 팀 중심 자원이 될 만한 자원들이 지금 다 있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진짜 1, 2라인 센터, 2, 3라인 센터 이런 식으로 딱딱 자리 잡으면서 팀 중심 자원으로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딱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애너하임은 진짜 일순간에 비약적인 좋은 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즌 스탯이 뭐 거의 모든 부분이 최하위권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눈길을 끄는 건 지난 시즌에 경기당 2.21 득점, 전체 31위 최하위였는데 파워플레이가 8.9%. 역시 꼴찌인데 10%의 성공률이 안 되는 유일한 팀이었어요. 10골 이상 넣은 선수가 2명밖에 없었고 막심 콘토아 선수가 33포인트를 올렸는데 이게 팀 내 1위인데 전체로 보면 112위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
이런 좀 느낌이고요. 이 보강된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자원들이 얼마나 향상된 득점력과 포인트 생산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좀 나아지긴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올 시즌에? 저는 지금 댈러스 히킨스 감독이 그렇게 썩 뛰어난 감독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전 에드먼턴 감독을 할 때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었고, 지금 애너하임 선수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부분을 봐도 뭐 썩 그렇게 뛰어난 느낌을 보여줄 때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이 선수들이 자리를 딱 잡는 순간에 히킨스 감독도 바꿔서 다른 인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8%라고 말씀드려 주셨는데 8.9%. 예, 리그 평균이 19.78%거든요. 네. 절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애너하임의 공격이 깝깝한지 이런 부분을 아실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사실은 뭐 지그레스 선수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젊은 선수들이 다 이런 파워플레이에서도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립시다.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할 때까지. 네. 그때까지만 기다리시면 애너하임도 일거에 진짜 디비전 강호로 저는 이제 다시 발돋움할 전력을 갖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젊은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기대가 되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올 시즌에 얼마나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을 보시면서 올 시즌 애너하임 덕스의 하키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그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볼게요. 예상 순위 7위입니다. 7위는 밴쿠버 캐너스입니다. 밴쿠버 캐너스가 지난 시즌에 스코셔 노스 디비전 최하위 7위로 시즌을 마감했었어요. 지난 시즌 도중에 선수단 20명이 넘는 선수가 코로나19 프로토콜에 올라가면서 총 24일 동안 경기 일정을 소화를 못하기도 했었던 밴쿠버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2019-2020 시즌에는 퍼시픽 디비전 3위까지 하면서 5년 만에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몇 년간 계속 하위권 성적이 이어지고 있는 밴쿠버 캐너스고요. 예상 순위 7위니까 애너하임과 마찬가지로 올 시즌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보게 되네요. 우선 밴쿠버의 올 시즌 공격력 한번 보겠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괜찮은 점수를 주고 계신데 예. 뭐 기존 자원들도 그렇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요? 예, 뭐 사실 득점원 자체는 상당히 많죠. 뭐 페테르손 휴즈도 재계약에 이제 성공을 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1라인이 항상 강력한 부분에서 1라인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주득점 핵심 자원들 베서, 밀러, 뭐 휴즈, 페테르손, 호벳 뭐 이런 네. 선수들이 있고, 이제 밑에도 헤글란데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또 지난 시즌에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보면은 그다음에 코너 갤런드 선수도 이제 들어왔는데 꽤 잘했었죠. 이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주축 자원들이 좀 어쨌든 득점을 할 만한 요원들 자체는 1, 2라인에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화력 자체는 좀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스카이에서 합류한 이제 포드콜진 선수가 올해는 이제 북미에 도전한다. 북미 이제 도전을 해서 지금 팀에 합류를 한 상황이고, 예. 평이 꽤 좋더라고요. 선수들이랑 인터뷰라든가 뭐 이런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 그래서 올해 뭐 레귤러를 자리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도 좀 3라인 부분에서 많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쨌든 공격을 풀어나가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밴쿠버는 괜찮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애리조나에서 뛰었었던 코너 갤런드 선수가 합류한 부분이 많은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27포인트를 올리면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던 닐스 헤글란데르 선수, 올 시즌에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 KHL 스카에서 뛰다가 이번에 이제 NHL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2019년 1라운드 지명 선수예요. 바실릭 포드콜진 선수가 또 어떤 데뷔를 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밴쿠버 캐너스의 올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밴쿠버의 수비력, 이 수비력이 바로 이 팀을 하위권으로 보는 주된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사실 이제 공격 이제 툴 같은 경우에 선수들이 복귀를 했으니까 공격 부분은 나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저는 수비력에서는 크게 이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안정적으로 좀 수비력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 밴쿠버가 지금 적습니다. 지금 현재 로스터에서 작년에서도 그랬었고, 예. 그다음 올해는 사실 에들레르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더 공백이 생긴 상황이에요. 에크마라르손 선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아주 그렇게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원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수비력의 강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빅네임이 한 명 들어오긴 했는데
수비력이 강화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아무리 득점에서 이제 파워플레이라든지 뭔가 흐름을 잡고 득점을 쭉 나가더라도 이를 지킬 힘이 없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 한계점이 생기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계점을 좀 걱정해야 될 정도의 수비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트래비스 해머닉 선수도 팀에 합류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해머닉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피지컬 같은 부분이라든지 수비 지역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진짜 팀 합류가 계속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 또 공백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 적어도 너무 적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위닝 패턴, 그 승리 패턴을 좀 줄이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되고 뎀코 선수도 아직까지 좀 기복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좀 덜 여물었다는 거죠. 이 선수가 이 폴로 성장을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밴쿠버 커넥스의 좀 미래가 될 꼴리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작년에만 보셔도 월별로 너무 극단적으로 이 선수가 그 왔다 갔다 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좀 기복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진짜 풀타임 넘버원으로 확고한 모습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비나 골리에서의 이러한 불안감, 아무래도 좀 올해 밴쿠버의 발목을 좀 많이 잡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비가 문제다라는 말씀이신데 올리베르 에크만 라르손 선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뭐 수비 쪽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셨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영입된 수비수들 보면 루크셴, 퍼커 풀먼 이런 선수들 합류를 해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든 홀트비 골리가 나가면서 야로슬라우 할라크 골리가 새로 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오프 시즌에 밴쿠버가 꽤 많은 선수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했습니다. 내보낸 선수들 좀 더 보면 뭐 알렉산드라 에들레르, 네이트 슈미트 수비 쪽에 이런 선수들이 있고 공격 쪽에서는 루이 에릭손, 앙투안 루이셀, 제이 비글, 제이크 비르타넨까지. 제이크 비르타넨 선수는 최근에 KHL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 입단을 해서 뛰고 있네요. 뭐 이런 선수들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많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아주 깔끔한 움직임을 보였다라고는 보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페테르손이랑 휴즈 선수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펄랜드 선수를 그 장기 부상자 명단에서 이제 넣으면서 재계약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잘 잡았어요. 이 부분은 되게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캡을 유용하게 쓴다라는 느낌을 아직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지난 시즌에 갑자기 중간에 테너 피어슨 선수와 3년 재계약을 한다라든지 그렇습니다. 사실 갤런드 선수도 5년 재계약이란 말이에요. 기간 자체가 꽤 길죠. 이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에크만 라르손 선수는 사실은 기량 저하가 좀 걱정이 되는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밴쿠버에서 굉장히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선수가 최근에 애리조나에서 보여준 모습을 본다면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좀 이제 못하게 된다면은 에크만 라르손 선수 계약이 2026, 2027 시즌까지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 그 캡 유동성이 굉장히 그 머리 아픈 상황이 연평균 725만 달러니까 그렇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 그리고 터커 풀먼 선수도 4년 재계약이에요. 네. 이런 부분도 이제 계약 기간이 좀 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캡에 좀 유동성이 필요한 이제 커넥스라고 봤는데 지금 캡의 유동성은 그렇게 썩 신경을 안 쓰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년에 당장 브록 베서 선수의 재계약이 걸려 있고 그렇다고 이 선수에게 또 너무 큰 돈을 줘버리면 또 여기서 또 이제 또 캡의 그러한 또 유동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피어슨 선수라든지 뭐 기간이 짧다든지 아니면 그 금액이 적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잡아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좀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좀 장기 계약이 많지 않나? 그리고 캡 유동성에 해를 미칠 만한 움직임이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캡을 그 공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 리셀이나 에릭손이나 그 비글 선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껏 캡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캡 유동성에 저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또 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캡을 진짜 확실하게 비울 건지 이걸 좀 유용을 해가지고 뭔가 잘 활용할 건지 이것도 아니고 좀 저것도 아닌 움직임이기 때문에 전 조금 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퍼시픽 디비전 예상 순위 6위를 발표합니다. 6위는 세너제이 샤크스입니다. 세너제이 샤크스가 지난 시즌에는 혼다 웨스트 디비전 7위로 역시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했었죠. 2015-16 시즌부터 2018-19 시즌까지 퍼시픽 디비전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당시에 4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최근 2시즌 동안에는 디비전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지 못하고 있는 세너제이 샤크스입니다. 먼저 세너제이의 공격진부터 한번 볼까요? 이번에 닉 보니노, 앤드류 코글리에노 이런 베테랑 공격수들을 영입했는데요. 올 시즌 세너제이의 공격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전 세너제이가 선수층 자체는 어느 정도는 확보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핵심 자원의 유출도 이제 크게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이번에 이제 말씀 주신 선수들이 좀 중간 하부 라인에서 힘을 좀 낼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이제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구성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 2라인 같은 경우에는 커츠어, 마이어, 그 다음에 러뱅, 헤르틀, 발체르스 선수도 작년에 꽤 잘했고 바라바노프 선수도 세너제이에 들어와서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1, 2라인이 구축이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3, 4라인에서 어느 정도의 그러한 그 빈틈을 채울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뭐 보니노나 코글리에노 뭐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해결을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에서 구성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공격진 먼저 봤고요. 수비진은 딱히 올 시즌에 변화가 없었는데 세너제이의 수비 쪽은 어떻습니까? 수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큰 변화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 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각 라인에 수비 라인에 좀 3명의 축이 있잖아요. 네. 브렌트 번, 그리고 에릭 칼손, 마크 에두아르 블라식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수비진 자체에 축이 있다라는 부분은 중요하다라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보면 칼손 선수의 이제 파트너 매기만 선수가 있죠. 이제 니콜라이 크니조프 선수라든지, 네. 그 다음에 올해 어떻게 보면은 라딤 시메크 선수도 올해 좀 건강한 모습으로 풀시즌을 소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메크 선수가 번 선수랑 굉장히 호흡이 좋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비 조합도 어느 정도는 갖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격 수비 같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수진의 이제 그 면면 자체라든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 같은 걸 보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딱 라인마다 좀 필요한 선수들이 잘 갖춰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샤크스도 공격 수비 같은 부분은 아주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렇군요.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너제이 샤크스가요, 올 시즌에 주전 골리와 백업 골리를 모두 바꾼 팀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존스와 요세프 코르제나르시를 내보내고 에이딘 힐 그리고 제임스 라이머를 데려왔는데 이게 좋은 선택이 될까요? 요것 때문에 저는 6위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만 들으신다면 전력이 좋은데 왜 6위예요? 라고 이제 그 반문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힐이랑 라이머를 이제 주전 백업으로 낙점을 했는데 누가 이제 주전이 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거의 이제 주전급이라고 봐야, 그러니까 이 두 명을 번갈아 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주전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약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두 선수가 사실 현 시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백업급으로 기대치를 가진 선수들이란 말입니다. 네. 주전급의 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전급 골리를 번갈아 가서 두 명을 쓰는 상황이랑 백업급 골리를 두 명을 번갈아 가서 쓰는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런데 세너제이는 후자를 택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골리가 약하다라는 부분에서는 기껏 잘해놓고 이 다 된 밥에 쟤를 빠뜨리는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 좀 문제라고 보는데, 세너제이가 또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슈팅 차단하는 능력이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대방의 슛을 많이 허용하는 팀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1791개를 허용을 했는데 리그 평균이 1678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정말 그 상대방의 슛을 차단하는 능력 자체가 처참한 팀인데, 그 슛을 최종적으로 받는 선수는 누구죠? 골리잖아요. 근데 골리가 탄탄하지 못하죠.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느낌으로서 좀 역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올해도 세너제이 샤크스가 공격 수비진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골텐딩 결국은 크게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난 시즌에 슈팅 허용이 정말 많았다라는 부분,
그에 따라서 실점도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 경기당 평균 3.50 실점. 31개 팀 중에 전체 29위 최하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점이 많은 팀이었는데 골문이 올 시즌에 불안하다라는 부분은 글쎄요. 올 시즌에도 이 얼마나 실점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부터 앞서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즌 도중에 뭐 트레이드로 보냈던 네번 두부닉 선수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 시즌 골리 3명 다 나간 거고 이 에이딘 힐과 제임스 라이머 선수가 이제 수문장을 지키겠는데 이 선수들이 얼마나 잘 지켜줄 것인가 세너제이 샤크스의 올 시즌 성적과도 좀 직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너제이 샤크스의 철인이 한 명 있잖아요. 패트릭 말로 선수. 지난 시즌에 NHL 통산 최다 경기 역대 1위로 올라서기도 했었는데 1779경기 출장을 기록 중이고요. 통산 1200포인트에 3개 남았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에 뭐 1200포인트 달성 또 통산 최다 출장 기록 계속해서 신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 계약 소식이 없네요. 예. 팀을 못 구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저는 샤크스 말고는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예전만큼의 그런 기량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말로 선수가 예전에 스케이팅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경기를 봐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좀 나이적인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부분을 했을 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세너제이 말고는 재계약을 할 만한 팀이 없어 보이거든요. 계약을 할 만한 팀이. 이제 세너제이가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한 해를 더 보면서 뭐 조금 더 이제 그 팀 내 어떻게 보면은 뭐 딴 팀으로 옮겨가긴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프랜차이즈 스타급으로 활약을 한 선수 아니에요. 이래서 한 번 더 이제 1년 더 이제 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중간 하위 자원을 많이 보강을 했단 말입니다. 세너제이가 이번에. 예. 좀 직전감 써먹을 만한. 작년만큼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말로 선수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은 조금 더 상황 자체는 안 좋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몸 자체는 아마 계속 만들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자유계약 시장 끝났지만 어쨌든 그 계약 자체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시즌 중간에도 돌아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능성 자체가 아주 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데노 하라 선수가 44살의 나이로 올 시즌에 또 새로운 팀에서 커리어를 이어간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패트릭 말로 선수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소식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네요. 세너제이 샤크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프리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예상순위 5위로 가보겠습니다. 예상순위 5위는 시애틀 크라켄입니다. NHL의 32번째 팀으로 올 시즌 처음으로 리그에 참가하는 신생팀 시애틀 크라켄입니다. 지난 6월 말에 데이브 헥스톨 감독을 초대 감독으로 선임을 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감독 생활을 했었고 최근 2시즌 동안에는 토론토에서 코치를 역임했었던 데이브 헥스톨 감독이 팀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지난 7월 말에 확장 드래프트를 통해서 이제 각 팀에서 한 선수씩 총 30명의 선수를 선발했고 이후에 추가적인 영입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시애틀 이야기를 하면 또 이 팀 얘기가 나오는데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창단 첫 시즌이었던 2017-18 시즌에 이 퍼시픽 디비전 1위를 했었어요. 플레이오프에서도 스탠리컵 파이널까지 오르는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었던 성과를 보여줬었잖아요. 4년 후에 이 또 다른 신생팀인 시애틀이 과연 어떤 성적을 낼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상순위 5위를 보면서 조금 놀랐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 예상순위가 좀 높아요. 최하위권에 두시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4년 전에 베이거스도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최하위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물론 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5위 시애틀 크라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궁금해집니다. 최하위권이 아니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또 플레이오프 진출권은 아니에요. 예. 시애틀 5위에 놓으신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올 시즌 시애틀의 첫 시즌인데 이 첫 시즌 전력은 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선수진은 사실은 선수층으로 승부할 수 있을 만한 조건 자체는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사실 1라인급 공격진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2, 3라인급에서 자원들로 모두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시애틀의 선수들이 이게 결과적으로는 전 단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시애틀에 지금 들어온 선수들이 대부분이 진짜 2라인, 3라인급에서 다 활약했던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각 팀들 보호 선수 명단 외의 선수에서 뽑았으니까. 예. 아니요. 근데 이 보호 명단에 1라인급 선수를 포함 안 한 팀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뽑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의 다 2, 3라인급에. 그래서 2, 3라인급의 자원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예.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제 그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선수층 자체는 꽤 괜찮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왜냐하면 1라인부터 4라인까지 전부 2, 3라인급 자원들이 다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라인에서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뭐 3, 4라인은 더 강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선수층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뭔가 거고요. 슈퍼스타급은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탄탄하다. 예, 뭐 탄탄하게 갈 봐야겠군요.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거는 이제 팀의 강점이 될 수 있을 법한 이런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오다노, 라르손, 올렉시엑, 수시 뭐 이런 부분을 다 봤을 때는 예. 탄탄한 자원들을 꽤 많이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비진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역할에 맞게 이런 부분 뭐 그리고 베테랑 선수들은 뭐 지오데노 있고 그다음에 올렉시액 장신 선수가 있죠. 두루두루 좀 뛰어난 라르손 같은 선수들도 있죠. 예. 빈스던 같이 풀어갈 수 있는 선수들도 있죠. 그리고 그 피지컬이 꽤 좋은 유형의 2, 3라인 또 수비 볼 수 있는 수시 선수도 있고 뭐 플레리 선수도 뭐 좀 다재다능한 부분이 있고 로종 선수도 다재다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웨이 유형의 선수들 이런 느낌의 좀 다양한 선수들을 많이 뽑고 좀 조합도 이제 깔끔하게 나올 수 있을 법한 유형의 선수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수비진은 꽤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골텐딩 또 마지막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그루바워 선수와 드리거 선수. 결과적으로는 이제 드리거 선수가 가장 먼저 이제 팀에 합류한 선수가 되게 됐고, 그 다음에 자유계약 시장 열리자마자 저는 란데스코그를 데려올 생각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뭐 열리기 전에 콜로라도랑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급선회를 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루바워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전 골리, 백업 골리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충분히. 그래서 수비 골텐딩 그리고 좀 2, 3라인급 자원이기 때문에 이제 선수층의 깊이, 이 공격진 이런 느낌으로 승부를 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아래에 둔 세너제이라든지 밴쿠버라든지 애너하임이라든지 보다는 충분히 비교 우위에 있을 만한 이 정도의 선수진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확장 드래프트 외에 선수 계약 영입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아무래도 6년 계약으로 영입한 필리프 그루바워 골리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공격수 중에서 이제 제이든 슈워츠 선수와 5년 2,750만 달러, 알렉산드르 벤베리 선수와 3년 1,450만 달러의 영입, 또 이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라이언 도너토, 마르쿠스 요한손, 라일리 시엔 이런 공격수들이 또 추가적으로 합류가 돼 있는 시애틀 크라켄입니다. 수비진 같은 경우에는 뭐 확장 드래프트 때부터 이현숙 기자님이 괜찮다, 잘 뽑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그루바오와 드리거 지난 시즌 거의 뭐 베지나 후보급의 그루바오의 크리스 드리거 선수도 플로리다에서 훌륭한 백업이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뭐 수비진 그리고 골텐딩까지 괜찮기 때문에 이 시애틀의 수비력이, 이 수비의 힘이 예상보다는 좀 더 높은 순위로 좀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저는 기대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수비가 되는 팀은 당초에 어떤 예상했거나 생각했던 순위, 어떤 기대치보다 더 좋은 결과, 더 높은 순위로 끝나는 걸 자주 봐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공격에서 뭐 슈퍼스타급이 좀 부족하고 아쉬울 수 있겠으나 일단 수비가 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템파베이의 우승 멤버였던 야니 고르드 선수를 이제 확장 드래프트에서 뽑았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인라인 센터를 맡아줘야 된다, 예.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예, 그런 이야기가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나왔었고, 네.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어깨 수술을 받게 되면서 2달 결장한다는 뉴스가 있는데 거의 30경기 못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좀 많은 공백으로 다가오네요. 그렇죠. 더 큰 공백으로 이제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 상수를 말씀드린 대로 선수층이 그렇게 아주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꽤 이제 좋은 편으로 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유형의 선수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이 부분 전 공격진을 대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비진은 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너무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밖에 없어요. 체커들 같은 느낌. 활동량으로 승부를 보는 친구들. 한 3라인, 2라인 같은 느낌. 너무 이렇게만 이런 선수들만 많다 보니까. 근데 이런 선수들의 유형이 데이브 헥스톨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인가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지금 이제 그 선수들을 뽑아봤을 때는. 그런데 너무 이런 유형의 선수들만 많은 거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제 봐도 진짜 1라인에 핵심적으로 뛰어야 될 선수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약해요. 다른 팀들보다. 지금 봤을 때 벤베리, 에벌리, 뭐 돈스코이나 맥켄 정도가 1라인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애매하죠. 이게 1라인. 네. 이게 1라인. 다른 데는 무슨 맥키너, 란데스코그, 란타넨 이런 친구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1라인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이 그 수비를 뚫고 상대방이 수비적으로 나오면 그거를 뚫고 뭐 승리를 만드는 플랜이 된다든지 네.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있는 선수들로는 득점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만한 선수들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너무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지금 프리시즌에서는 슈어츠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도 슈어츠 선수도 최근 몇 년간 좀 왔다 갔다 했었어요. 세인트루이스에서 부상도 이 선수가 좀 많은 유형의 선수고 꾸준하게 최근 몇 년은 그런 느낌이 좀 덜 하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좀 부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을 기대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지만 그리고 헥스톨 감독이 필라델피아 시절에 진짜 특색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이 공격의 특색을 있어서 풀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수비적으로 뭔가 특색이 있어서 풀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필라델피아 팬으로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모든 부분이 필라델피아 감독실을 딱 보면은 딱 애매한 느낌이었습니다. 좋지도 않고 지금 계속 애매하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수진도 이거 보기에 따라서는 왜 이렇게 애매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 좀 발목을 잡히는 부분 아직까지는 뭔가 컨텐더라든지 진짜 최상위권을 노리기에는 전력이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저는 올해 꽤 운이 좋다라고 봅니다. 시애틀 입장에서는. 운이요? 예, 퍼시픽 디비전이잖아요. 네. 이 전력으로 다른 디비전 들어갔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퍼시픽 디비전 팀들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디비전 그렇죠. 팀들보다는 쉽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전력으로 플레이오프를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수비가 일단 되면 플레이오프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이 디비전이기 때문에도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시애틀이 센트럴이죠? 못 갑니다. 못 가요. 이거 딱 말씀드려요. 못 갑니다. 예. 센트럴에서 진짜 이 전력이면 못 가요. 근데 지금 퍼시픽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희망 자체가 아예 없지는 않은 순위 5위 정도일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의 5위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헥스톨 감독이 그걸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애매한 이런 팀부터가 이미 조금 애매합니다. 뭔가 좋게 보면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게 보면 왜 이렇게 안 좋아?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진짜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느낌이기 때문에 예, 순위도 좀 애매한 느낌으로 5위로 놓게 됐습니다. 뭔가 전력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확실하게 와닿는 부분은 없다. 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애매한 느낌 담아서 이런 애매한 순위, 예상 순위 5위를 매겨주신 것으로 풀이하겠습니다. 예상 순위 5위 신생팀 시애틀 크라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퍼시픽 디비전 예상 순위 이제는 4위를 보겠습니다. 4위는 캘거리 플레임스입니다. 캘거리 플레임스가 지난 시즌에는 스코시아 노스 디비전에 속해 있었고요. 5위로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했습니다. 지난 시즌 도중에 감독을 교체했었죠. 제프 워드 감독을 사실상 거의 한 시즌 만에 해임했고요. 제프 워드는 지금 올 시즌에 애너하임 코치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LA 킹스의 스탠리컵 2번의 우승을 이끌었었던 데럴 서터 감독이 지난 시즌 도중에 부임을 했었는데 서터 감독이 남은 시즌의 한 절반 정도를 지휘했는데 팀 성적은 뭐 거의 제자리였어요. 캘거리가 2018-19 시즌에 퍼시픽 디비전 1위를 했었고요. 서부 컨퍼런스 전체 1위까지 하면서 좋았던 시즌이 뭐 최근에 있었는데 사실 그 시즌을 제외한다면 최근 6년간 계속 이 퍼시픽 디비전 중하위권을 좀 지키고 있는 캘거리 플레임스입니다. 예상 순위 4위. 4위면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려볼 만한 전력으로는 보이는데요. 이 디비전 안에서.
이번에 좀 보강이라고 할 만한 어떤 선수 영입도 꽤 많이 있었죠? 예. 뭐 이 팀 사실은 이 팀도 마찬가지로 전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이 말을 공통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진짜 그 순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나쁘지 않은데 뭐 좋다는 얘기는 썩 쉽게 나오진 않고 지금 있는 세 그런 팀 연속으로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나쁘지는 않은데 좋지는 않은 샌호제이, 네. 시애틀, 캘거리, 밴쿠버도 어느 정도는 그런 케이스고. 근데 가만히 보시면 1, 2, 3 라인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흡사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예. 센터진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 린드홀름, 모너헨, 바클룬드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 투웨이 유형,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뭐 모너헨 선수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스터 유형들을 보조 자원으로 항상 배치를 합니다. 그런 유형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게 구드록, 맨저페니, 두베 이런 선수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느낌으로 1, 2, 3 라인 구성을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사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그 캘거리 입장에서는 큰 강점이라고 봐요. 캘거리 하키 네. 입장에서는 이게 먹히기 시작한다면은 어떤 라인이든 다 먹히기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의 이제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콜먼 선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콜먼 선수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돈을 많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이 좀 크다. 6년 2,960만 달러 블레이크 콜먼 선수 네. 영입이 좀 과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약간은 좀 비싸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영입 자체는 어쨌든 1, 2의 라인으로 써먹겠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다면은 뭐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수비진도 자도로프 그리고 구드브랜슨 선수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수비진의 수비 깊이를 채울 수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테너브 선수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잘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잘 유과해 있고 투웨이 유형의 수비수인 헤너핀 선수도 있고 안데르손 선수도 이제 굉장히 괜찮은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한 2라인급 수비진이라고 보면은 대부분의 그런 자원들이 다 그 정도의 이제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수비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비진의 깊이도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좀 증가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입했던 수비 2명, 구드브랜슨, 자도로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서터 체제도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네. 팀 컬러에도 꽤 좋은 유형의 선수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카고에서 뛰었었던 니키타 자도로프 선수 197cm에 107kg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 오타와와 내슈빌에서 뛰었었던 에릭 구드브랜슨 선수도 왔는데 이 선수도 195cm에 101kg. 예. 굉장히 장신의 피지컬이 좋은 수비수 2명이 들어왔다는 점. 예. 이 부분이 서터 체제하고도 잘 맞을 것이다.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서터 감독이 그런 식으로 이제 피지컬로 잘라먹는 유형의 선수들을 굉장히 잘 기용을 하고 이 체계적으로 잘 써먹는 이런 네. 감독이기 때문에 체제도 좀 잘 들어맞는 영입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릭 구드브랜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3순위 지명을 받았던 선수인데 플로리다였죠. 벌써 캘거리까지 7번째 팀을 맡게 되네요. 최근 3년만 봐도 4번의 이적을 하고 있는 또 에릭 구드브랜슨 선수의 현재 최근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캘거리 플레임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캘거리의 올 시즌 좀 불안 요소, 약점이라고 한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마르크 스트램 선수를 1차적으로 뽑을 수 있는데 이 선수가 밴쿠버에서 크게 그 기대를 가지고 영입을 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테너브 선수와 함께. 예. 어떻게 보면 수비 꼴리 안정화를 위해서 데려온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시즌에 43경기 2.68에 90.4%면 이 기대를 100% 충족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그 의존도가 큰 주전골인데 예, 그랬어요. 이 팀에서 기대 이하였어요. 굉장히 그 좀 애매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블라다르시 선수를 백업으로 데려왔는데 사실 이 선수가 풀타임으로 백업을 얼마나 잘해줄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 꼴리 듀오도 좀 약점이 있다. 다른 팀들에 비해서.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비트 리티우 선수가 내시빌로 이적을 한 상황에서 이제 단 블라다르시 선수가 백업으로 들어온 상황. 글쎄요. 이 야코브 마르크 스트램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시즌과 같은 모습이 이어진다면 캘거리로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블라다르시 선수의 역할도 결코 가벼워 보이지가 않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캘거리 플레임스가 이번에 그 이탈 선수들 중에서 마크 지오다노 선수가 나갔어요. 네. 이 선수가 캘거리에서만 15년을 뛴 선수고 최근 8년 동안 팀 주장을 맡기도 했었고 뭐 물론 나이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팀 내 아이스 타임 1위였거든요. 그죠?
근데 이 마크 지오다노 선수가 나간 부분은 좀 공백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어떻습니까? 공백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캡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덜어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장 드래프트에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없이 이 베테랑 선수를 데려가는 부분,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선수를 데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조금 더 이제 직전감으로 더 잘 써먹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그 빠진 부분이 아주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 근데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워낙에 1라인에 이제 그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캘거리가 올 시즌 전체적으로 수비층을 강화를 한 수비진의 깊이를 좀 많이 강화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여러 라인을 좀 돌려 쓰는 느낌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팀 선수단의 어떤 리더 역할을 했었던 마크 지오다노 선수였는데 이 선수의 이탈. 하지만 뭐 자더로프나 구드브랜슨 이런 선수들이 또 보강이 된 상황에서 전력적으로는 이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캘거리 플레임스 데럴 서터 감독이 이제는 두 번째 시즌이죠. 올 그죠? 시즌이. 캘거리에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시즌. 이번 시즌이 좀 진짜 자신의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중간에 들어왔었으니까 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었을 것 같고 서터 감독으로서도 올 시즌에는 뭔가 성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꽤 전력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캘거리를 위에 놓지 않은 이유는 사실 데럴 서터 체제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네. 감독이 됐죠. 근데 제프 워드 감독이 11승 11패 2연장패, 네, 서터 감독이 15승 15패였어요. 별 차이가 없죠. 네.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크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반전을 일궈내는 데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감독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수층이 깊어야 되고, 그러니까 선수층이 두터워야 되고, 예. 1라인 4라인까지 이제 모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되게 탄탄한 그 선수진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앞서 수비진에 설명을 드렸듯이 장신 선수들의 체킹 능력,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선호하는 유형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좀 선이 굵은 유형의 감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뭐 트랜지션 게임이 빠르다든지 공격에서 몰아친다든지 이런 유형의 감독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감독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현 체제의 공격진들이 지금 그 캘거리에 소속되어 있는 공격수들이요. 네. 단신, 스피드스터 유형 선수들이 많아요. 선수단의 전력,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러니까 그 선수진의 전력을 100%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난 시즌 도중에 처음 캘거리를 서터 감독이 맡았을 때도 그렇죠.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예, 근데 올 시즌 로스터도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크게 어울리진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지금 서터 감독의 딱 그 이 마음에 들만한 그 라인은요. 루치치, 리처드슨, 루이스가 구성하는 한 4라인 정도뿐입니다. 네. 100% 뭔가 자신 그 서터의 그 하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작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팀이 좋아졌어요? 아니었잖아요. 별반 차이가 없었긴 똑같잖아요. 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올해도 이런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꽤 좋은 선수층에도 불구하고 캘거리가 결과적으로 좀 4위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럴 서터 감독 체제로서의 본격적인 시즌이 될 텐데 그렇게 좋은 전망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캘거리 플레임스 퍼시픽 디비전 이상순이 4위였습니다. 퍼시픽 디비전 이제는 플레이오프 진출권으로 들어갑니다. 이상순이 3위 LA 킹스입니다. LA 킹스가 지난 시즌 혼다 웨스트 디비전 6위를 기록하면서 역시 플레이오프 진출은 하지 못했고요. 2012년과 2014년에 두 번의 스탠리컵 우승, 황금기를 지난 후에 최근에는 3년 연속 디비전 최하위권 침체기를 겪고 있는 LA 킹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오프 시즌을 보면 선수 이탈이라든지 전력 손실은 없었고요. 오로지 영입, 보강만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런 부분이 좀 좋아졌다는 건가요? 예, 즉각적인 보강을 꾀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을 이제 데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몬트리올 사실 저는 이 선수가 몬트리올 전력이 굉장히 큰 핵심 자원이라고 봤는데 필립 다노 선수가 들어왔죠. 필립 다노를 잃은 게 몬트리올로서는 가장 큰 장점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들어오면서 2라인 센터가 들어왔습니다. 1라인 센터 누구죠? 코피타르 있죠?
예. 그래서 이 라인 센터가 어떻게 보면 이 팀은 그 몬트리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1, 2라인의 어떻게 보면 센터 대응 능력, 요거를 어떻게 보면 100% 구현을 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라인의 코피타르, 2라인의 다노. 저는 이 두 명의 센터면은 상대방 어떤 원투펀치 센터가 와도 다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의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1, 2라인의 센터진의 강력한 그 힘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르비드손 선수가 들어왔죠, 이번에. 내슈빌의 1라인을 담당했었던 빅토르 아르비드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이 선수도 수비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역습에서의 마무리 능력,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풀타임으로 30골 이상을 기대해 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근데 이 영입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작년에 LA 킹스가 득점력에서 또 많이 이제 그 어려웠던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골도 이제 27위였고, 그리고 네. 평균 2.54골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워플레이도 이제 강한 편이 아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의 약점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자원입니다. 아르비드손은. 그래서 좋은 영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라인이 이미 조합은 사실은 LA는 갖춰져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갖춰져 있었습니다. 네. 아이어펄로, 코피타르, 브라운. 그래서 이 부분 1라인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라인이라든지 좀 보조 자원 같은 부분에서의 좀 중요한 자원들, 이런 선수들이 필요를 했는데 지금 아드리안 캠페 선수는 뭐 남아 있는 거고, 다노, 아르비드손 들어오면서 2라인이 확 좋아졌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2라인이 경쟁이 커졌고, 3, 4라인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팀도 LA 킹스도 젊은 선수들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지금 하나하나 자리를 잡고 있어요. 뭐 게브리엘 빌러디라든지 블레이크 로저트, 이번에 뭐 브랜던 르뮤의 선수도 이제 지난 시즌에 레인저스에서 영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에서너시우 선수도 올해 재계약을 했고, 이런 느낌으로 3, 4라인도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적절하게 섞이면서 지금 1, 2, 3라인, 4라인의 모두 구성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LA는 좋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요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공격 라인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들어온 공격수 중에 블라디미르 트카초프 선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트카초프 선수는 KHL에서 최근 2시즌 동안에 100경기에서 80포인트를 올렸던 공격수인데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어요. 예, 트카초프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많은 팀에서 뛰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카에서 뛰었었죠. 근데 네.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요. 이 선수는 스케이팅도 굉장히 그 깔끔한 유형의 선수입니다. 유려하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딱 맞는 것 같은데, 예.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예요. 그래서 지금 프리시즌 같은 경우만 봐도요, 맥클레런 감독이 굉장히 트카초프를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트카초프 선수도 한 3라인 정도 수준에서 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 부분도 선수진의 깊이를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중간 자원으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강 자체도 꽤 좋은 이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KHL에서 트카초프 선수 보면서 뭔가 골을 넣는 재주라고 해야 될까요? 좀 테크닉이 좋은 선수라는 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NHL에서 이 선수가 또 얼마나 통할 것인지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A 킹스 수비 쪽을 보면 수비진에서는 올 시즌에 알렉산드르 에들레르 선수의 영입이 눈에 띕니다. 네,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에들레르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지금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러한 그 두루두루 이 선수가 경제력이 굉장히 높은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수비진의 안정화를 꾀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젊은 자원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이제 이 레귤러로서 활약을 할 만한 젊은 선수들 많이들이 뭐 마이클 앤더슨 선수라든지 토비아스 베른포트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도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그 LA 수비진에서 활약을 할 선수들인데, 이런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들레르 선수는 그렇고, 그리고 로이, 워커 이런 선수들도 중간 자원으로서 지금 꽤 괜찮은 성장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다가 다우디 선수도 여전히 잔류를 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수비진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경험적인 이제 부족함은 나타날 수 있는 자원들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약점을 에들레르로 보충을 함과 동시에 중간 자원들도 꽤 이제 확보를 한, 그러니까 자리 잡은 유형의 선수들, 로이, 워커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비진도 꽤 이제 괜찮게 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LA 킹스가 팀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페널티 킬링 성공률은 전체 7위 상위권이기도 했었어요. 뭐 올 시즌에도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있던 뭐 페널티 킬링이라든지 수비 쪽 이런 부분에서도 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런데요. 지금 LA 킹스도 골텐딩이 좀 미덥지는 못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 3시즌 동안에 조너선 퀵 선수의 하향세와 LA 킹스 팀 성적의 하향세가 같이 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좀 걱정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최근 몇 년간 퀵 선수가 확고한 주전으로의 모습이 안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골문이 많이 불안해지긴 했는데 예. 켈빈 피터슨 선수가 꽤 괜찮은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잭 캠벨 선수를 이제 토론토로 보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선수도 거의 진짜 괜찮은 주전급 골리로서의 그러한 재능이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사실상 그 주전으로서 활약한 자원은 피터슨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적인 활약도 나쁘지 않았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으로서의 주전으로의 모습을 경기 시즌에서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지난 시즌에 이미 거의 뭐 주전과 같은 그렇죠. 역할을 했는데 올 시즌에는 이제 첫 풀타임 주전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상황에 가능성이 따라서는.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0% 성공을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너졌을 때 이제 퀵이 이 빈틈을 메울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인데 힘든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터슨이 좀 부진하고 무너지고 하더라도 퀵이 나와서 활약을 해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최근 몇 시즌을 봤을 때는 조금 이 부분을 기대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조너선 퀵 선수가 최근 3시즌 89.6%의 세이브율에 3.05 평균 실점입니다. 2018-19 시즌부터 좀 계속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느낌이 있기. 그리고 나이도 지금 35살로 이제 나이가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기민했던 움직임 같은 부분이 사실 최근에는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기대하는 측면이 좀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피터슨 선수도 풀타임 주전이 가능하고 게다가 가능한 걸 보여주고 뭐 백업으로 퀵 선수가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LA는 사실 약점 같은 부분도 좋게 풀릴 가능성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은 확실히 좀 골문 같은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 시즌 LA 킹스에서는 조너선 퀵과 켈빈 피터슨 이 두 선수가 중요한 키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겠군요. LA 킹스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플레이오프 진출이 예상되는 예상 순위 3위로 살펴봤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프리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 순위 2위 보겠습니다. 2위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입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는 지난 시즌 스코시아 노스 디비전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었죠. 플레이오프 1라운드 상대가 하위 시드인 위니펙 제츠였는데 정규리그에서는 7승 2패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던 팀이었거든요.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내리 4연패 수입을 당하면서 충격의 1라운드 탈락을 경험해야만 했던 에드먼턴의 지난 시즌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라는 NHL 역대 타이 기록을 쓰기도 했었는데 최근 두 시즌에는 그래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에 나가고 있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최근의 상황입니다. 자, 에드먼턴도 이번 오프 시즌을 보면 참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팀 중에 하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인 선수 보강이 있었죠. 예, 보강 자체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덩컨 키스 선수를 시작으로 하이먼 선수도 이제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포글, 세시, 그 다음에 이런 선수들도 이제 많이 영입을 하면서 구색이 좀 잘 갖춰지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영입 자체가 썩 이제 아주 좋기만 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있는 영입을 하긴 했는데 키스 선수는 좀 나이가 많고요. 지금 굉장히 많죠. 38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세시 선수는 좀 두루두루 좋은 이제 유형의 선수긴 한데 이 선수가 치명적인 실수도 참 많은 유형의 타입의 선수고, 그 다음에 좀 안정적인 플레이가 생각보다 많이는 나오지 않는 유형의 선수예요. 이런 부분에서의 약점. 그리고 지금 클래프범 선수가 시즌 아웃이 확정이 돼버렸죠. 올 시즌도. 어깨 부상이죠? 예. 2시즌 연속 그러면 아웃이란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돼버렸고, 그리고 확장 드래프트로 라르손 선수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느낌에서 어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수비진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영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라르손의 빈자리 같은 부분을 뭐 클레프범이 남아있으면 메울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세시로 메워야 되는 상황인데 세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에서의 약점이 있고 키스 선수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진짜 뭐 시카고 전성기 때 그런 그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꼴리지는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스미스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요. 굉장히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의외의 암초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스미스의 어깨가 무겁네요. 스미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현 감독인 데이브 티픽 감독이랑 굉장히 그 궁합이 좋은 유형의 골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전에 피닉스 시절에서도 이 선수가 완전히 커리어 하이 시즌은 작년이었는데 그 이전의 커리어 하이였던 시즌이 피닉스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은 해줄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올해도. 감독 체제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미스 선수도 이제 39살입니다. 어느덧. 그러니까 저는 39살이라는 이 마이크 스미스 선수의 나이가 풀타임 주전을 맡기에는 좀 많지 않냐. 그렇죠. 좀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부상 위험이라든지 이런 불안 요소들이 좀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올해도 이제 코스키넨 선수랑 스플릿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한 55대 45 정도? 아니면 60대 40 정도 스플릿을 할 가능성이 크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50경기 이상 소화가 건강하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예,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장신 유형의 골리들이 좀 부상 같은 부분도 많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코스키넨 선수를 믿고 가기에도 사실 코스키넨 선수가 NHL 다시 복귀해서 썩 그렇게 만족스러운 시즌을 보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골리의 현상 유지를 택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그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스미스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기껏 득점을 쌓아봤자 이 득점 다 까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한 5골 넣으면 그냥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고도 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2명의 골리라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미스의 활약에 따라서 올 시즌 좀 성패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네, 마이크 스미스 그리고 뒤를 바치는 미코 코스키넨 이 두 선수가 얼마나 버텨줄 것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백업 자원으로 앨릭스 스테일록 선수도 시즌 도중에 좀 복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코 코스키넨 선수가 또 일단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코디 세시 선수가 보니까 그 지난 4시즌 동안만 보면 오타와 토론토 피츠버그에서 뛰었는데 오타와 토론토 피츠버그 그러니까 코디 세시 선수가 최근 뛰었던 팀들은 다 수비가 좁진 않았던 팀들이란 좀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에드먼턴에서도 좀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인가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수비수들 변화가 상당히 많은데 캘럽 존스, 아담 라르손, 이선 베어, 드미트리 쿨리코프 선수가 팀을 떠났고요. 그리고 타이슨 베리, 데널 너스, 슬레이터 쿠쿠 이런 수비수들과는 재계약을 했습니다. 예, 재계약을 했죠. 이런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불안하다. 예, 이렇게 좀 좀 봐야겠군요. 불안하긴 하죠. 예. 그래도 뭐 에번 부샤르 선수도 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무르코프 선수도 뭐 어떻게 보면 올해 또 팀에 남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맥데이비드 드라이자이트라는 원투 펀치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을 넣어야 되는 이기는 스포츠. 뭐 사실 대부분의 스포츠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골을 못 넣어서 안 돼. 이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예. 그런 느낌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위에 위치를 시켜뒀습니다. 네. 에드먼턴 오일러스 하면 말씀 주신 그 2명의 슈퍼스타부터 뭐 떠오르게 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팀인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좀 올 시즌에 에드먼턴 오일러스에서 좀 봐야 되는 선수, 좀 주목할 만한 선수 이현숙 기자님은 좀 어떤 선수 생각하고 계세요? 잭 하이먼이죠 아무래도. 잭 하이먼? 예. 새로 들어온 예. 잭 하이먼인데요. 이번에 이 선수가 해답이 될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에드먼턴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맥데이비드랑 딱 맞는 라인메이트가 아직도 없어요. 네. 드라이자이트는 있거든요. 야마모토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누전트 홉킨스 선수도 뭐 드라이자이트 선수라는 그렇게 크게 이제 그 호흡을 타지 않는 그러니까 그 상성을 타지 않는 유형의 선수였고 이런 느낌으로 괜찮은데 드라이자이트 선수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맥데이비드의 윙어가 딱 맞는 선수의 유형의 선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사실 이거는 이제 슈퍼스타급, 슈퍼 S급 유형의 센터를 가진 팀이라면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크로즈비 선수도 20대 초반일 때는 크로즈비의
윙맨이 누가 되는지 없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의외의 답을 찾았던 그러한 이제 그 과거의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하이먼 선수를 일단은 어쨌든 그 인라인 윙어로서, 그러니까 맥데이비드 선수의 윙어로 낙점을 한 그림입니다. 스피드 그리고 헌신적인 플레이 같은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하이먼 선수가 맥데이비드를 보좌하기는 아주 이상적인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활동량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체킹 같은 부분도 그렇고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이먼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았죠. 43경기 15골 18어시스트였으니까. 토론토에서의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토론토가 워낙 공격에서의 힘을 쏟는 체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이먼이 어느 정도는 반사이익을 봤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일단은 1차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력이 100% 에드먼턴에서 재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럼 그래도 맥데이비드랑 같이 뛰면 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되기는 하겠죠. 예, 그래도 예를 들면 풀리에르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 스타 선수들과도 많이 호흡을 맞추긴 했지만 55경기에서 15골 15어시스트였거든요. 네. 썩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근데 하이먼이, 이건 사실 하이먼이 그냥 좋은 호흡을 보이고 득점을 그냥 빵빵 터뜨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하이먼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하이먼 선수 이번에 계약 규모 꽤 컸거든요. 네.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해서 7년 계약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먼 선수가 맥데이비드 선수랑 얼마나 좋은 호흡을 맞추면서 확고한 1라인을 끌고 갈 수 있을지. 물론 이제 드라이자이트 선수를 맥데이비드 선수랑 같이 맞추는 식의 이제 그러한 그 기용을 실제로 티핏 감독도 많이 이제 좀 플랜 B 같은 느낌으로 활용을 하고 플랜 A로 활용할 때도 있지만 이런 느낌으로 활용을 합니다만은, 사실 드라이자이트랑 맥데이비드를 붙이면요, S급 센터 1, 2라인으로 분산해서 가동할 수 있는 이러한 큰 장점을 사실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하는 기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무조건 이 두 선수는 전 다른 라인에서 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파워플레이는 좀 이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래서 하이먼 선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맥데이비드 선수랑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1라인의 축으로 딱 활용이 되면은 1라인의 맥데이비드 하이먼, 2라인의 드라이자이트 루전 도킨스, 아니면 뭐 드라이자이트 야마모토,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좋은 축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확실한 축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 사실 에드먼턴이 진짜 상위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이먼의 그러한 활약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리그 전체에서 70포인트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딱 2명밖에 없었는데 84포인트를 올렸던 레온 드라이자이틀, 그리고 56경기 체제에서 105포인트를 올렸던 코너 맥데이비드 선수가 그 2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저희가 봤잖아요. 이 맥데이비드와 드라이자이틀도 막힐 수가 있고, 막히죠. 이들이 막히게 됐을 때 얼마나 팀이 막막해지는지를 봤어요. 근데 그런 걸 좀 상기해 본다면, 뭐 그랬을 때 좀 이 두 선수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필요한데, 과연 그 역할을 잭 하이먼이 올 시즌에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이현수 기자님은 잭 하이먼을 올 시즌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좀 키 플레이어로 꼽아 주셨습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 퍼시픽 디비전 2위로 전망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부 컨퍼런스 예상 순위 1위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들 예상하셨던 대로 예상 순위 1위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입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지난 시즌 혼다 웨스트 디비전 2위였죠. 승점상으로 콜로라도에 이어서 콜로라도와 동점이었는데 전체 2위의 기록으로 플레이오프에 나갔었고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미네소타에게 7차전 끝에 4승 3패로 시리즈 승리를 거뒀었고,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는 콜로라도에게 2패 후 4연승으로 또 역시 시리즈를 잡았던 팀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 3라운드에서 세미파이널에서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에게 2승 4패로 시리즈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 2년 연속 플레이오프 3라운드에서 고배를 마셨던, 컵파이널 문턱에서 탈락했던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였습니다. 팀 창단 첫 시즌 2017-18 시즌에
스탠리컵 파이널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해서 팀 창단 후에 4시즌을 소화했는데 4시즌 모두 디비전 상위권으로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고 있는 팀이고요. 4시즌 중에 3시즌은 플레이오프에서도 3라운드 이상의 진출을 이루어냈으니까 정말 대단한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보니까 전체 31개 팀 중에서 득점 3위, 실점 1위, 페널티 킬링 1위, 골 득실 1위, 공수에서 전체적으로 좀 전력 밸런스가 가장 좋았던 팀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있어요. 특히나 지난 시즌에 3대3 연장 승부에서는 9전 전승이라는 또 이런 또 기록에서도 이득을 좀 많이 봤던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였습니다. 글쎄요, 베이거스는 뭐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전력이 좋은 평가를 받는 팀인데 지금 퍼시픽 디비전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세 보이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예, 네. 퍼시픽 디비전에서는 진짜 전력만으로 봤을 때는 독보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네. 공수 양면에서 좀 빈틈이 없습니다. 사실은 스케이터진에서도 그렇게 큰 유출이 이번에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좀 득점원으로 활약이 가능한 다도노프 선수라든지 그리고 놀런 패트릭 선수도 영입을 하면서 이 선수가 사실 NHL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게 영향을 보이지 못했지만 전체 2순위 출신인데다가 이 선수가 공수 양면에서 좀 탄탄한 경기력을 보이는 자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원들을 베이거스에서 굉장히 잘 써먹는 유형의 선수들입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꽤 좋은 영입니다. 사실 올해도 당장 3라인 센터로 써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영입 자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케이트에 큰 유출이 없는데 오히려 보강이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선수층 자체는 저는 진짜 그 베이거스 골든나이츠는 퍼시픽에서 독보적으로 세다. 강력하지 않나. 원탑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수비진도 마르티네즈 선수랑 이번에 재계약을 맺었죠. 3년 재계약이군요. 예. 이번 재계약을 맺으면서 톱4 그러니까 1, 2라인 수비진의 탄탄함이 유지가 됐습니다. 네. 마르티네즈, 피에트란젤로, 맥랩, 시어도 이렇게 유지가 됐죠. 게다가 지금 젊은 선수들이 2명이 어떻게 보면 레귤러의 자리를 잡았는데 잭 화이트 클라우드랑 닉 헤이그 선수인데 요 2명의 선수도 사실 2라인, 3라인 보조 역할로는 꽤 괜찮은 유형의 선수들이거든요. 예. 화이트 클라우드 선수의 수비력이라든지 헤이그 선수는 굉장히 그 신체 사이즈가 큰 선수지만은 뭐 공격 가담 같은 경우에도 꽤 잘하고 물론 그런 부분에서의 그 약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꽤 좋은 유형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는 유형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톱4 보강됐고 젊은 선수들 올라올 친구들이 있고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이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헤이그나 화이트 클라우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톱4의 좋은 선수들과 묶으면서 좀 보완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 마련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스케이터진, 공격 수비진은 진짜 빈틈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존에 좋은 전력에다가 올 시즌에 놀런 패트릭 선수 지난 시즌 공백 후에 지난 시즌이 좀 복귀 시즌이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다면 올 시즌에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브게니 다도노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오타와에서 55경기에 13골 7도움을 올렸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까지는 이제 플로리다에서 225경기에 182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즌에는 오타와였고 그러니까 올 시즌에 베이거스 정도의 이런 강팀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팀 전력을 생각해본다면 올 시즌에 한 풀시즌 기준으로 해서 한 25골 이상? 네. 30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도 네. 맥시멈은 20, 30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다도노프 선수의 그 기량을 봤을 때는. 그리고 오타와는 지금 DJ 스미스 감독 부임 이후에 굉장히 그 수비적인 체계를 강조하는 팀으로 변모를 했거든요. 네. 베이거스 같은 경우는 역습 전개라든지 그 다음에 공격을 쭉 치고 나가는 부분도 깔끔한 유형의 팀이라서 다도노프 선수랑 딱 맞는 어떻게 보면 스타일 자체는 딱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전 다도노프 선수도 올해는 좀 부활이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사실 라일리 스미스 선수가 지난 시즌에 좀 많이 부진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 시즌 트레이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여차하면은 스미스 선수 자리에 들어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다도노프 정도의 기량이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보강 자체도 뭐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못해서 위험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팀 체계를 고려해 봤을 때는 잘 풀릴 가능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올해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좀 잘 풀릴 가능성이
큰 자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엘릭스 터크 선수도 있죠. 게다가 예, 예.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 베이거스는 수비 선수층 이 두텁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큰 문제 없이 최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때 잘했던 마티아스 얀마르크 선수와도 재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유지가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전력이 굉장히 빈틈없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 시즌에 이제 베이거스 전력에서 봤을 때 좀 약화됐다라고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골텐딩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지난 시즌 베지나 트로피를 거머쥐었었던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선수가 나간 거 이거 자체는 골텐딩 약화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레네르 브로소와 정도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작년에 진짜 두 명은 플레리 레네르였잖아요. 최근 이제 몇 년간. 네. 이제 요 두 명의 조합은요. 진짜 리그 A급 이상의 주전 골리들 조합이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리그 최소 실점 그렇죠. 팀이었죠. 예. 예.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약해진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리그 두 명의 주전급 골리를 기용을 하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의 확고한 주전에 백업, 탄탄한 백업으로 선회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약점이 될 수는 있어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골리 기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함이 강조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제 레네르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경기 한 2연패 하고 있어요. 근데 다음 상대가 콜로라도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레네르가 2연패 했는데 그렇게 썩 경기력이 좋지 못하네. 플레이를 쓰자. 아주 그냥 물 흐르듯이 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번엔 브로소하잖아요. 물론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은 이전보다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레네르를 한 번 더 쓰면서 주전급 골리를 쓰면서 분위기를 유지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주전급이니까. 근데 만약에 백업 골리를 해서 3연패 되고 계속 뭐 연패가 늘어나는지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버 감독 입장에서는 골리 선택에 있어서 뭔가 좀 제한이 걸리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예. 지난 시즌보다는 좀 머리가 아프고 좀 신중하게 기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는 상황이 되게 됐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팀의 약점이라든지 그러한 다른 팀들의 그러한 그 불안 요소랑 봤을 때는 아주 지극히 작은 유형의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봐도 저는 베이거스가 좀 전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좀 원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로빈 레네르 선수가 이제는 베이거스의 주전 골리가 됐습니다. 예, 올 시즌에 레네르 선수가 좀 주전으로서 지난 시즌에 플레리 선수가 해줬던 것만큼 혹시 그 이상을 해낼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로랑 브라우스와 선수는 뭐 백업으로서는 계속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선수인데 이 체제로 변화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에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나간 선수들 중에서는 플레리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수비수의 닉 홀든, 공격수의 코디 글래스, 토마시 노세크, 라이언 리브스 이런 선수들 나간 부분도 있거든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보조 자원들이긴 한데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보조 자원들이죠. 그리고 홀든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거스에서 크게 이렇게 그렇게 중용이 되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리브스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사라인 어떻게 보면 좀 인포서 같은 느낌으로 활약을 한 유형의 선수, 뭐 순수 인포서라고 보기엔 조금은 이제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에지테이터 같은 느낌으로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최근에 리브스 선수가 아주 좋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있고 글래스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업그레이드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글래스 선수도 이제 공격적인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좀 공수 양면에서 탄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패트릭이거든요. 그러니까 팀 체계에는 조금 더 맞는 유형의 선수를 데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빠져나간 선수들이 아주 큰 그런 공백이 될까라는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노세크 선수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수비형 센터로서의 기여치가 있지만 그 역할을 저는 올해 패트릭 선수가 해낼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은 충분히 메울 만한 공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군요. 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퍼시픽 디비전의 예상 순위 1위인데 올 시즌에도 그동안 보여줬던 것만큼의 그런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을지 또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NHL 새 시즌 프리뷰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서부 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 살펴봤습니다. 이제 디비전 프리뷰는 다 끝났어요. 어떻게들 보셨고 지금 어떻게 예상들을 하시고 또 전망들을 하시는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또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올 시즌 판도가 또 궁금해지고요. 여러분 댓글로 계속해서 많은 참여 목소리 또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개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개막 첫 주에 관련된 좀 프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막 첫 주에 좀 어떤 매치업들이 있는지 좀 보니까 굉장히 그 흥미로운 매치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개막전을 맞이하는 각 팀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키 시그널 다음 5회에도 또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키 시그널 4회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